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때면 늘 등장하는 단골 이슈들이 있습니다. 빅텐트 단일화 그리고 비호감 대결인데요. 그 이슈들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을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텐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이 이제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꺼냈었는데 당내 통합도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어제 오늘 하와이 특사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찾으러 만나러 갔습니다. 민주당과 연대설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의식됐던 건데 일단 어제 첫날은 특사단 4명 중에 1명 김대식 의원,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주소도 어딘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만날 것이다. 아니 연락처는 분명히 아셨을 텐데요. 그리고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상범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한 4시간 동안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절대 없다고 홍 전 시장이 전했다. 아니, 홍 전 시장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인데 그 인물이 민주당과 손을 잡을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걸까요? 아니, 소위 특사단이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대통령 특사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는 특사단이라는 거는 하여튼 처음 보는 일이고요. 그런데 저 말이 그렇잖아요.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 도울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지금 오늘 또 만난다는데 아니, 민주당과 손잡지 못하게 하려고 간 특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과거 같으면 당연한 거거든요.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아예 탈당하고 하와이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이 전 시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간 특사단이고 민주당과 손잡지 말라고 간 특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고 말했다는 거는 김민수 후보 돕겠다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말을 했으면 그 말 먼저 하죠. 제가 인터뷰를 기억하기로는 유상범 의원이 앞장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승리를 얘기했던 걸로 홍 전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유상범 의원은 얘기를 하는 걸로 전언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니 그거는 유상범 의원 얘기고요.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또 기원하고 참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선대위원장인데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 사진 있잖아요. 홍 전 시장이 민주당에서 이제 뭐 총리설, 차기 정부의 총리설로 홍준표 시장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물론 이제 양측 다 부인하게 했는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특사단 오기 전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옷을 입었다 특사단 만나고 나서 빨간색 넥타이로 바꿔서 핵 포토샵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떤 메시지입니까? 읽어주신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해석을 제각각으로 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몸값 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넥타이 바꿔맨 거는 저는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국민의힘하고도 발잡을 일 없다. 이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필요한 인물이 대선 경선에서 잘 안 됐던 분들 결국 이제 당선은 됐지만 경쟁자들이 함께해서 용광로 선대위가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도 일단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 혼자 따로 유세 차이는 안 오르겠다. 이것도 혹시 홍준표 전 시장과 좀 비슷한 행보로 좀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이 다 선대위에 합류를 해도 그게 이제 본전 찾는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경쟁했던 사람 중에 탈락한 사람들이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와 손잡고 선거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본전이에요. 그래서 본전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본전 찾는 게임으로 지금 소일하고 있고요.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날 새고 있는 거거든요. 가사 저게 성사된다 하더라도 예. 한동훈 홍준표 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뭐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이제 엄청난 동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원래 있던 이제 본전 찾는 거거든요. 본전 찾기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본전, 합류 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어쨌든 김문수 후보 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어쨌든 경쟁을 치렀고 거기서 후보가 결정이 났다면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야지. 당내에서도 이게 뭔가 다음 당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행보 맞나?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제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수차례 그랬는데요. 대선 치르고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있겠느냐. 분당 내지는 그에 준하는 이 정당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거다. 왜냐면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갈리고 예. 지금 저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후보가 선출됐던데 경쟁했던 후보가 한 사람은 탈당해서 가버리고 한 사람은 도망자 유세도 아니고 선대위원장은 거부하고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비공식 대표, 비공식 후보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과 지금 말씀은 지금 김문수 유세가 아니라 한동훈 유세를 하고 한동훈 있다는 유세하고 말씀이세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수천 가지다. 그러면서 김문수라는 이름 석자를 거명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저게 참 이거 어느 나라 집안인지 어느 나라 정치인지 잘 해석이 안 돼요. 선대위원장은 안 하고 뭐 도망자처럼 유세는 하고 그러면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당대표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보통은 과거에 정동영 후보 빼고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당대표로 복귀를 했어요. 예. 전부 다 찍어줬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는 그 바로 이어지는 당대표에서는 당연히 대선 후보가 패배했다 하더라도 당대표로 다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불투명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김문수 후보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김문수 이름 석자를 거론을 안 해요. 그리고 도망자 유세는 해요. 그래서 내가 김문수 인정 못하고 예. 사실상 자칭 셀프 후보다. 이런 거고 대선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견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또 모르죠. 극적 반전이 있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 선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동훈 후보 역시 김문수 이름을 뽑아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부산 유세한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난감한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변호인이었죠. 김계리 변호인. 예,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 입당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또 입씨름 중입니다.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당 대기 상태다. 그리고 당원 자격 심사위 개최를 내가 지시했다.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후보의 최측근이죠. 김재원 대선 후보 비서실장. 윤석열 변호인이 큰 오점인가? 그리고 입당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의식한 이 역할 분담으로 보시는 건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긴 했지만 계속 윤석열 이슈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요. 대통령 선거 당연하고 지금 한국 정치 또 정당을 관통하고 있는 두 글자는요. 계엄이에요. 첫째도 계엄, 둘째도 계엄, 셋째도 계엄.
예. 그래서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다리, 돌아올 수 없는 강, 그 다리를 파괴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은요, 계엄, 내란, 탄핵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양분돼 있어요. 논란이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극우 폭력 세력에 국민의힘이 올라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 내란에 반대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대선을 치러요. 저게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깊은 고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조차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저게 파괴됐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을 내란을 정리를 못한 정당이기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 문제도 저렇게 양론이 있는 거예요.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 그래서 이 넘어서 땅을 갔다. 받아도 문제, 예. 뭐 안 받아도 문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 계엄, 탄핵, 내란에 대한 정당적 차원의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후보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말렸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끼쳐서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은 했는데 그걸 충분하지 않고 내부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니,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세력의 집회 인사도 하고 손잡고 이랬던 김문수 아니에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전부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과하라 그러니까 김문수 혼자 꽃꽃문수 안 일어나고 사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 한 장면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이것을 내란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은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계엄 옹호 탄핵 반대했던 극우 폭력 세력에 올라타고 이렇게 국민들은 규정을 한 정치인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사과를 하더라도 예. 본인은 사과 안 하잖아요. 김문수가 내란 반대 세력입니까? 계엄 반대 세력입니까? 탄핵 찬성 세력입니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데 지금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밝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는 윤석열 대신해서 사과할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는 순간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분명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격차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ARS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위와 3위 후보를 합치다 보면 1위인 이재명 후보 턱밑까지 가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숨은 보수표가 있다. 그게 점점 작동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숨은 보수표 있죠. 숨은 보수표가. 원래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선거는 이제 중도 표심이거든요.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압도적으로 반국민의힘이에요. 중도층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다.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계엄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론도 계엄 안 된다. 중도층이 전국 평균 조사보다 중도층 조사만 놓고 보면은 평균치보다 계엄 반대 여론이 높고 예. 또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시켜야 한다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김문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중도층만 다시 발라서 보면 전국 평균 지지율 격차보다 커요. 예.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이 이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상당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샤이 보수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 예. 중도층 표심이 이미 압도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샤이보스다. 그리고 또 투표장에 예. 이쯤 되면 결집에서 나오는 그런 비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숨겨진 보수의 힘을 믿고 그것이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중도층 때문에 이기기 어려운데 예. 거기에 이제 보수층의 이제 투표율 자체가 진보의 결집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함의되어 있는 뜻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대선 전까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일정 정도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파괴력이 있거나 굉장히 뭐 진폭이 크거나 이 증폭이 크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선거일 다가갈수록 현재의 지지도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파격적이지는 않다. 판을 뒤흔들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판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혹시 판가리가 되면 안 되니까요. 최근에 이재명 빅텐트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개혁신당 보수층에서 합리적인 보수로 분류되는 뭐 허은하 전 대표라든지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뭐 보수 인사들 많이 영입했고 이런 전략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추가로 또 인물들이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우선은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있고요. 정치인 아닌 보수적인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규재 씨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이석연 전 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정치인으로서는 뭐 김용남 허은하 의원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빛의 연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성향이 보수적인 정치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이 기준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잡탕은 아니다. 그래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빛의 연대 요 기준이 관통하고 있는 인사들이고 성향이 보수적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뭐 잡탕은 아니고 오히려 빛의 연대 이런 차원에서 봐주면 정확하다. 그래서 저는 빅텐트 차원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빛의 연대 기준으로 용광로라고 봐요. 빛의 연대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예.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 반대했고 또 정치적으로 싸우고 주장으로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를 한 거 이것은 그야말로 성향을 넘어서는 이 찬탄 반계엄 요 기준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용광로죠. 민주당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민주당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 이건 첫째도 계엄, 둘째도 계엄이거든요.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 예.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향이 오히려 무의미한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 및 뭐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에너지도 강해질 뿐더러 아마도 집권하게 되면 집권 이후에 또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그 성격 또 합류하는 또 인사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있는 예고탄이다 이렇게도 보여지죠. 흔히 말하면 진보 정부는 진보 인사만 중용해 이게 아니라 진보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폭넓게 계엄에 반대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보수적인 인사들도 참여를 했죠. 그랬죠. 경제파트 그랬고요. 비서실장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DJP 연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서 계엄 안 돼. 윤 대통령 탄핵해야 돼. 이러면서 싸우고 주장하고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거나 이후에 함께하는 것은 저는 하나도 어색할 일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빅텐트에 이어서 선거 때면 늘 등장하는 단골 이슈 중에 하나죠. 이번엔 단일화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보수 진영을 규합해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한쪽에서 단일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론조사상에 2, 3위 후보 합쳐서 해볼만 하다 싶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게 마련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특단의 대책,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단일화.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김문수 후보 아니니까. 예. 단일화는 이런 거예요. 정책이 달라도 단일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을 관통하고 있는 두 글자는 계엄이에요. 그런데 예. 계엄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저건 정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거기다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단일화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저 젊은 정치인은 계엄에 올라탄 세력 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손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정치적으로 끝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실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최소한 며칠 안으로 지지율 15%에 전후한 그런 이제 상승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탄력이 붙어서 단일화 경쟁을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꺾을 희망, 꺾을 가능성이 보였을 때 패를 그야말로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단일화라는 패를. 예.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제3후보로서 이 판에서 판메이커를 하거나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단일화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단일화 경선을 해서 주로 여론조사였었죠. 예. 이걸 통해서 이기는 사람을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윤석열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냥 철수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 손을 들어주는 이런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는 단일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무릎 꿇고 들어가는 단일화를 한다면은 국민의힘 복귀 외에는 아무런 정치적 실리가 없어요. 내란 세력하고 손잡은 젊은 정치인, 그 다음에 후보도 안 되고, 그건 실리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뭔지는 몰라도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김문수 도저히 아니다 해서 보수층이 예. 오히려 이준석을 선택하는 이런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준석 주도로 단일화가 그나마 이끌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안 하죠, 또.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 본인들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그러면은 그 다음 정치가 기다리고 있는 게 당권이고 국민의힘 정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본인이 단일화해서 패배하는 후보가 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버리면 그대로 헌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김문수 후보가 질 가능성이 있는 단일화까지 하겠느냐, 혹은 본인이 그냥 내놓고 예. 희생하고 이재명을 이겨야 되니까 이준석으로 단일화하자고 질 게 뻔한 게임을 뭐 그런 상황이 오기도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질 게 뻔한 게임을 그렇게
본인이 희생해서 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알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양쪽 모두 각자가 잃을 게 많다. 이런 말씀, 특히 패배한 쪽이요. 자, 이렇게 빅텐트 얘기해봤고요. 단일화 얘기해봤고 이번엔 비호감 대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 대선부터 비호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이재명 비호감 대결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 비호감도 조사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낮고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는 격세지감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저 정도 비호감이었어요. 저게 원래? 각각의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잖아요. 예. 상대적인 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김문수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저거는 대충 지지율을 거꾸로 비춰놓은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호감이 아니라 지지율 조사다 이런 아니 말씀. 예. 호감 비호감이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50% 육박하잖아요. 이분들이 이 비호감을 그 50% 육박하는 사람이 비호감을 선택할 일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 30%가 채 안 되거나 3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거는 뭐 20% 중반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실타가 60% 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한 자리 숫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호감도가 높죠. 지지율과 관련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살펴보면 70대랑 20대 특히 정확히 말해야지 70대와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20대 남성이 보수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특정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너무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을 너무 이렇게 남성을 좀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여성만 우대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지난 대선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20대 남성에 대한 지지율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총선은 또 다르고요. 예. 지난 대선 때는 20대, 20, 30대 남성, 또 20, 30대 여성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여성들은 이재명 대표,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 그런데 이번에는 20, 30대 남성들이 지난번 대선과 같은 그런 결과는 아닐 거예요. 역시 관통하고 있는 거는 계엄, 탄핵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20, 30대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엄청난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난 대선 때처럼 20, 3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시 이번 대선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기준이 계엄, 탄핵 이런 거거든요. 내란. 그래서 계엄 앞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70대 또 20대 남성이 같이 움직인다 하는 거는 그거는 70대는 모르겠지만요. 20대 남성이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70대가 응답을 안 하다가 조금 결집을 하면 20대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시사 현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